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다들 잘 아시죠? 벌거벗은 임금님. 네. 안데르센의 원작.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요즘에 계속 정말 유명한 동화들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아니죠? 사실 한동안 못 읽었으니까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화려하고 세련된 옷을 좋아하는 멋쟁이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는 거울을 보며 만족해했죠. 정말 근사해. 나에게 딱 어울리는 옷이군. 임금님은 나라 일도 잊은 채 옷 욕심만 부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에서 재봉사들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께 신기한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기한 옷이라고? 네, 바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런 옷이 있단 말이냐? 임금님은 신하들 중 누가 바보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좋다. 당장 옷을 만들거라. 임금님은 재봉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옷을 만들도록 했어요. 임금님을 속인 교활한 두 사나이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렇게 쉽게 우리 말을 믿다니? 자, 돈을 받았으니 어서 일하는 척이나 하세. 재봉사들은 바쁘게 일하는 척 했어요. 신기한 옷에 대한 소문은 금방 나라 안에 퍼졌어요. 정말 그런 옷이 있을까? 내 눈에 안 보이면 어쩌지? 신하들은 자기에게만 보이지 않을까봐 안절부절 못했죠. 시간이 가면서 임금님도 신하들과 같은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신하들에게는 다 보이고 나에게만 안 보이면 어쩌지? 고민하던 임금님은 다른 사람을 먼저 시험해 보기로 했죠. 옷감이 잘 짜여지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임금님은 시종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재봉사들을 찾아간 시종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지요? 재봉사 중 한 사람이 배틀 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종의 눈에는 빈 배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이런 좋은 천은 다루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재봉사들은 조심조심 옷감을 들어올리는 신용을 했어요. 정말로 아름답군요. 시종은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어요. 임금님께 돌아가던 시종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시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도 몰라. 하는 수 없이 시종은 임금님께 거짓말을 하기로 했죠. 옷감을 보았느냐? 어떠하더냐? 임금님은 몹시 궁금한 듯 물었어요. 네, 옷감은 아주 훌륭했사옵니다. 그래? 기대가 되는구나. 시종의 말에 임금은 크게 기뻐했어요. 며칠 후 임금님은 또다시 옷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궁금했어요.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대신을 보내기로 했죠. 신기한 옷을 구경도 할 겸 다녀오시오. 대신은 재봉사들을 찾아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마침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봉사들은 바늘로 옷을 정성껏 꿰매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나 나이 많은 대신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대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내가 대신 자격이 없단 말인가? 나이 많은 대신은 시름에 잠겼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니. 하지만 이 보이는 척하면 눈치채지는 못할 거야. 대신은 임금님께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임금님은 대신이 가져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임금님, 아주 훌륭한 옷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 그럼 이번 거리 행진에 입을 수 있겠구려. 네, 그때까지는 다 만들 수 있을 듯 합니다. 대신의 말에 임금님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종에게도 대신에게도 보인다고 하니 내게도 보이겠지. 마침내 임금님은 직접 옷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많은 신하들이 호기심에 찬 얼굴로 임금님의 뒤를 따라갔죠. 임금님이 도착하자 재봉사들은 호들갑을 떨며 임금님을 맞이했어요. 여기까지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이제 곧 바느질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재봉사들은 능청스럽게 옷을 펼쳐 보이는 신용을 했어요. 그 순간 임금님과 신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도 옷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들킬까봐 모두들 태연한 척했죠. 그리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임금님의 새 옷을 칭찬했답니다. 임금님, 빛깔과 무늬가 무척 아름답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임금님도 맞장구를 쳤어요. 재봉사들은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날 밤 임금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다들 보인다는데 왜 내겐 보이지 않지? 임금님은 밤새 한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드디어 임금님의 새 옷이 완성되었어요. 재봉사들은 조심조심 옷을 들고 임금님께 왔죠. 임금님, 새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쏙 드는구나. 임금님은 새 옷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임금님, 한번 입어보십시오. 재봉사들은 임금님께 새 옷을 입혀드렸어요. 자, 팔을 쭉 펴보십시오. 재봉사들이 옷을 입혀주는 동안 임금님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옷감이 너무 가벼워 안 입은 것처럼 느껴지실 것이옵니다. 정말 그렇구나. 자, 다 되었습니다. 임금님, 거울을 한번 보시지요. 임금님은 천천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임금님은 속옷만 입은 모습이었죠. 아주 근사하십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이 새 옷이 보이는 것처럼 거짓 칭찬을 했어요. 다들 저렇게 칭찬을 하는데 틀림없이 훌륭한 옷일 거야. 신하들이 칭찬해 임금님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드디어 임금님이 거리 행진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이 신기한 새 옷을 보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임금님은 신하들의 호의를 받으며 행진을 시작했어요. 와, 임금님이다! 임금님 만세! 임금님께서 새 옷을 입으셨다!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에 임금님은 당당하게 가슴을 폈어요. 여기저기서 임금님의 새 옷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죠. 모두가 새 옷이 보이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때였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 순간 거리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대.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사람들은 그제야 모두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임금님의 새 옷은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어른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허영심에 가득 찼던 임금님도 어리석은 자기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이었을 텐데요. 자, 뭐 내용은 책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거짓말쟁이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버전의 내용도 있죠. 어찌됐건 예전에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임금님이라면 뻔히 안 보여요. 그리고 분명히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하들이. 그런데 막상 나가야 한다면 그러면은 저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다, 뭐 거짓말쟁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다 하면 분명히 백성들 중에 바보나 거짓말쟁이가 있기는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나의 벌거벗은 알몸을 보게 될 것 아니냐. 나는 바보나 거짓말쟁이에게 내 알몸을 보여줄 수는 없다. 이러면서 거리 행진에는 입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한번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나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였는데요. 자, 오늘 91번째 동화,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습니다. 네, 별동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3년 고개라는 전래 동화예요. 이 동화 역시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동화인데 내용이 다 기억이 나요. 자, 여기 보면 불로장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 사자성어처럼 오래 사는 수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고개.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 사는 게 소원인 영감이 살았어요.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들여놓고 걸어놓고 붙여놓고 곁에 놓고 심지어는 늙음하게 얻은 아들 이름까지도 오래 산다는 뜻으로 장수라고 지었지요. 어느 날 아침 영감은 장에 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영감이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3년 고개를 막 넘으려고 할 때 멀리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영감은 행여 넘어질세라 지팡이를 살살 짚어가며 살금살금 한 발짝, 침을 꼴깍 삼키고 살금살금 두 발짝, 도포자락 움켜쥐고 살금살금 세 발짝, 한숨 한번 내쉬고 살금살금 네 발짝.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영감은 장에 도착했죠. 장을 둘러보던 영감은 약장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영감님, 이 약 한번 잡숴보소. 100살까지 오래오래 잔병 없이 오래오래 무병장수 도와주는 신통방통한 보약이라오. 약장수의 말에 영감은 귀가 솔깃했어요. 100살까지 산다고? 그 약 모두 내게 주소. 영감은 오래 살고 싶은 욕심에 가짜 약인 줄도 모르고 약장수가 내미는 약을 벌컥벌컥 받아 마셨어요.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 많은 장구경에 금세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가짜 약 때문인지 뱃속에서 꾸르르 꾹꾹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똥 마려. 꽁무니를 틀어막고 비틀비틀 집으로 가던 영감은 그만 3년 고개에서 쿵
넘어지고 말았어요. 철퍼덕 주저앉은 영감은 엉엉 울었어요. 어찌할꼬 이 노릇을 어찌할꼬.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사네. 3년밖에 못 살아. 휘적휘적 걸어서 간신히 집에 온 영감은 대문 앞에서 풀썩 고꾸라졌어요. 아니 영감, 이게 어쩐 일이오? 할머니가 달려나왔어요. 영감이 맥없는 얼굴로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고 말하자 할머니도 철퍼덕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어쩔거나. 불쌍한 우리 영감 어쩔거나. 영감은 그날로 알아눕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용하다는 방법은 무엇이든 다 썼어요. 의원 불러 침도 놓고 정성으로 보약 짓고 무당 불러 굿도 하고 귀신 쫓는 부적 쓰고.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무당도 점쟁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법이 없다고 포기했어요. 아이고 아니대요. 제발 우리 영감 좀 살려줘. 자, 정말 지극정성으로 빌고 있어요. 이렇게 정한수를 뜨고 빌기도 하고 약탕기에 약을 따리고 있고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하루는 아들 장수가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그 소리에 영감은 눈을 번쩍 떴어요. 오래 살 수 있다고? 그 방법이 뭐냐? 그러자 장수가 하는 말이 3년 고개에서 또 넘어지세요. 뭐라고? 3년 고개에서 또 넘어지라고? 네, 3년 고개에서 또 넘어지세요. 장수는 손가락을 꼽으며 조곤조곤 말했어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살고,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잖아요. 옳거니, 이 4번 넘어지면 12년을 사는 거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감은 3년 고개로 뛰어갔어요. 3년 고개에 이르자 영감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고 쿵.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쿵. 3번 넘어지면 9년을 산다네. 그러다가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3년 고개, 6년 고개, 30년 고개, 60년 고개, 990년 고개.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3년 고개에서 이제 넘어져도 괜찮아. 자꾸 넘어지면 그만큼 더 살아.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 영감의 칠순잔치가 벌어졌어요. 내가 오래 사는 비결이 뭔 줄 아시오? 바로 저기 저 3년 고개 덕분이라오. 함께 가서 넘어져 볼 텐가? 영감의 웃음소리는 3년 고개를 타고 굽이굽이 퍼져나갔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쵸? 우리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아직도 인간의 죽음이라는 부분은 정복하지 못했죠. 네. 심지어 질병들도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3년 고개 다 진짜로 그럴 리가 없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맨 처음에
삼륜곡에서 넘어지고 시름시름 앓았던 것도 마음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용하다는 점쟁이도 의원도 아무것도 통했을 리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참 늙음하기 본 아들이 참 제대로 효도를 했네요. 마음을 이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르다가는 타박상으로 아니면 사고로 먼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2번째 동화 전래동화 3년 고개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이라는 동화예요. 이거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눈의 여왕 하면 엘사가 떠오르는데 디즈니의 겨울왕국은 창작이니까 근데 그에 해당하는 원작이 혹시 이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등장인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눈의 여왕이라는 캐릭터가 따로 있고 겔다라는 인물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눈의 여왕. 옛날에 장난꾸러기 악마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악마들이 요술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건 무엇이든지 나쁘게 보이도록 하는 거울이었어요. 이 거울에 비추면 고운 얼굴도 흉하게 보였고 아름다운 꽃도 시든 꽃으로 보였어요. 악마들은 요술 거울로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이 거울로 하나님 얼굴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 하느님이 악마들의 마음을 알고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런 쓸데없는 장난을 하려 하다니. 하느님은 요술 거울을 향해 눈부신 빛을 뿌렸어요. 그러자 요술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살려주세요! 악마들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요술 거울은 하얗게 부서져 눈가루처럼 인간 세상에 떨어져 내렸어요. 한편 인간 세상의 한 마을에 카이와 겔다가 살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장미꽃밭에서 사이좋게 놀았어요. 어느 날 카이와 겔다가 장미꽃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어요. 따가워. 카이야, 왜 그래? 겔다가 걱정스럽게 묻자 갑자기 착한 카이가 못되게 변했어요.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카이는 장미꽃밭을 마구 짓밟더니 겔다를 밀쳐내며 가버렸어요. 카이의 눈 속에 요술 거울 조각이 들어가 카이의 마음을 변하게 했어요. 카이는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나쁜 짓만 골라 해서 아무도 카이와 놀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얀 말이 이끄는 마차가 카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타고 있었죠. 얘야, 나와 같이 얼음 궁전에 가지 않겠니? 얼음 궁전이라고요? 좋아요. 마차의 주인은 눈의 나라에서 온 눈의 여왕이었어요. 카이를 태운 마차는 쏜살같이 북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밤늦도록 카이가 돌아오지 않자 카이의 부모님과 겔다는 카이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카이의 모습은 마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카이가 어디로 간 걸까? 날이 밝자 겔다는 카이를 찾아 먼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걸은 겔다는 어느 외딴 집까지 왔어요. 그곳은 요술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죠. 할머니, 혹시 카이라는 아이를 보신 적 있나요? 물론이지. 가르쳐 줄 테니 안으로 들어오렴. 겔다는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겔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겔다에게 요술을 걸었어요. 그러자 겔다는 카이를 찾아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말았죠. 요술 할머니는 겔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말했어요. 겔다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줄 테니 여기서 나랑 함께 살자꾸나.
정말요? 와, 좋아라.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겔다는 요술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느덧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어느 추운 날, 겔다는 카이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어서 카이를 찾아야 해. 겔다는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도망쳤어요. 겔다는 찬바람이 부는 북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나 말했어요. 이봐요. 찬바람 맞으면 감기 걸려요. 하지만 난 내 친구 카이를 찾아야만 해. 겔다는 까마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까마귀가 날갯짓을 하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숲속 궁전의 왕자가 된 아이를 찾는군요. 내 친구가 숲속 궁전에 사니까 안내해 줄 거예요. 겔다는 친구 까마귀를 따라 숲속 궁전으로 갔어요. 하지만 숲속 궁전에 있는 왕자는 카이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 숲의 왕자인데 누굴 찾느냐? 왕자님, 죄송합니다. 전 제 친구 카이를 찾고 있어요. 겔다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가 말했어요. 이 마차를 타고 가거라. 그러면 좀 더 빨리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겔다는 왕자가 준 마차를 타고 북쪽을 향해 달렸어요. 마차가 북쪽의 깊은 숲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나 감나가는 물건을 모두 빼앗고 겔다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산적 두목의 딸이 말했어요. 아빠, 그 애는 해치지 마세요. 제 친구로 삼고 싶어요. 겔다는 산적의 오두막으로 끌려갔어요. 네 이름은 뭐니? 어디로 가는 길이지? 산적 두목의 딸이 묻자 겔다는 카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산적들이 하나 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두막 한쪽 구석에 있던 비둘기가 조용히 말했죠. 구구구. 눈의 여왕이 카이를 태우고 라플란드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 말을 들은 산적 두목의 딸이 겔다에게 말했어요. 겔다야, 모두 잠들었으니까 이걸 타고 어서 도망가. 산적 두목의 딸은 겔다에게 술록과 썰매를 내주었어요. 겔다는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라플란드로 떠났어요. 라플란드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었어요. 겔다의 순록 썰매는 작은 오두막 앞에 멈추었어요. 계세요? 저는 눈의 여왕이 데려간 친구를 찾고 있어요. 겔다가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오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눈의 요술 거울 조각이 박힌 채 눈의 궁전에서 살고 있단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만이 그 조각을 빼낼 수 있다는구나. 할머니는 겔다에게 십자가를 건네주었어요. 눈의 궁전 앞에는 괴물들이 있단다. 괴물들이 공격하면 십자가를 들고 하느님께 기도하거라. 겔다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는 눈의 궁전으로 향했어요. 눈의 궁전에 도착한 겔다는 커다란 괴물들을 보았어요. 괴물들은 겔다를 향해 덤벼들었죠. 겔다는 십자가를 들고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괴물들을 모두 얼음으로 만들어버렸죠. 겔다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 카이를 만났어요. 카이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온몸은 추위 때문에 새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카이야, 나야 나. 겔다라고. 하지만 카이는 겔다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겔다는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겔다의 눈물이 카이의 얼굴에 닿자 카이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기 시작했어요. 겔다, 여기는 어디지? 여긴 너무 추워. 카이의 말에 겔다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눈의 여왕이 나타나 소리쳤어요.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는 없어. 제발 보내주세요. 집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카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카이의 눈에서 요술거울 조각이 떨어져 나왔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물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군.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눈의 여왕이 얼음 지팡이를 휘두르자 눈의 여왕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카이와 겔다는 술록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사이좋은 친구로 오래도록 행복했어요. 자, 오늘의 동화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다르네요. 근데 굵직한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이 얼음으로 뒤덮인 차가움이라는 게 좀 악역이라 할까요? 예, 그런 거고 그것을 이겨내는 데는 순수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눈의 여왕이 원작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겨울왕국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겨울왕국은 제 마음속에 네, 원탑이죠. 자, 중간에 이름이 겔다여서 자꾸 한때 빠져 있었던 게임에 나오는 젤다랑 자꾸 헷갈려서 오늘 몇 번이나 틀릴 뻔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많이 틀렸고요. 자주 읽어야겠네요. 네, 좀 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93번째 동화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금을 버린 형과 아우라는 전래동화예요. 제목만 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래동화가 다 그렇지 않나요? 제목만 봐도 왠지 이야기가 좀 알 것 같은 하지만 처음 보는 동화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금을 버린 형과 아우. 형은 만나게 주먹밥 2덩이를 만들었어요. 동생 하나, 나 하나 나눠 먹어야지. 아우도 보찜 가득 엿도 넣고 떡도 넣었어요. 그리고 형과 함께 할머니 댁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형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형제는 산을 오르자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혔어요. 아우야, 덥지? 형은 아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어요. 형도 덥잖아.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아우는 살랑살랑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서로 땀을 닦아주고 식혀주며 산을 오르는데 아우가 난처한 듯 말했어요. 형, 똥이 마려운데 어쩌지? 형은 둘레둘레 사방을 둘러보더니 저기 풀이 무성한 곳이 좋겠다 하며 풀숲을 가리켰어요. 한참 똥을 누던 아우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숲을 사이로 누런 빛이 반짝반짝 새어나왔죠. 아우가 바지춤을 올리며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형! 아우가 큰 소리로 형을 불렀어요. 왜? 뭐라도 나타났니? 형은 깜짝 놀라 동생 쪽으로 돌아보았어요. 순간 형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우가 황금 2덩이를 들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형! 이게 저 풀숲에 있었어! 형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형 하나, 나 하나. 아우는 형에게 황금 1덩이를 주었어요. 형, 우리 이제 부자 된 거지? 형과 아우는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꼬집어 봤죠. 아야! 정말 꿈이 아니네? 할머니도 무척 좋아하실 거야. 빨리 가자. 형제는 더 부지런히 산길을 걸어갔어요. 황금을 팔아 무얼 할까? 아우는 걷는 내내 황금만 생각했어요. 집도 사고 논도 사고 예쁜 색시에게 장가도 들어야지.
생각할수록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졌어요. 혼자서 황금 2덩이를 모두 가질 걸 그랬나? 아우는 형과 나눈 황금이 슬그머니 아까워졌어요. 황금을 팔아 무엇을 할까? 형도 산길을 오르며 생각했어요. 우선 튼실한 소를 사야지. 그리고 건강한 말도 살 거야. 아니야. 이걸 미천 삼아 장사를 해볼까? 갑자기 형은 자신의 황금이 아우 것보다 작게 느껴져 아우가 야속했어요. 내가 형인데 큰 걸 줬어야지. 아우도 점점 더 황금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형에게 황금 덩이를 다시 내놓으라고 할까? 그러다 그만 아우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이고! 다친 아우를 보자 금세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많이 아프지? 너 대신 내가 아프면 좋으련만. 형은 아우를 업고 걸었어요. 형, 힘들지? 아니, 괜찮아. 형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힘들지 않다고 했어요. 형, 미안해. 아우는 형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형도 아우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형제는 서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형의 황금을 탐내다니. 아우는 얼굴을 붉혔어요. 이렇게 내 걱정을 해주는 동생을 야속하다고 생각하다니. 형도 몹시 부끄러웠죠. 배에 타자마자 형은 아우의 발을 주물러 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형. 아니야, 좀 더 주물러 줄게. 이번에는 아우가 형의 손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형의 팔목을 주물러 주었어요. 나 때문에 팔이 많이 아프지?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을 때였어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던 아우가 주섬주섬 보찜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꺼내어 강물로 던졌어요. 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아우가 황금을 꺼내어서 던지네요. 자,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황금을 왜 강물에 던졌니? 그러자 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건 좋지 않은 물건이야. 난 언제나 형이 좋았는데 저걸 가지면서부터 괜히 형이 미워졌거든. 그제야 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면서 형도 황금을 강물을 향해 던졌어요. 그리고 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해치는 물건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나에겐 황금보다 아우인 네가 더 소중해. 아우는 형이 자랑스러웠어요. 자, 풍덩하며 던집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죠. 자, 읽다 보니까 사실 기억이 나네요. 네. 참 어른이 되면서 달라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 동화를 읽었을 때 저는 그때 친척형이랑 굉장히 가깝게 친형제처럼 지냈는데 뭐 형이 없는 그런 아쉬움에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읽으면서도 그 형이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지금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보고 싶네요. 근데 아무래도 현실로 돌아와서 어른이 돼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도 생기니까 솔직히 아까워요. 네, 물론 뭐 우애를 해칠 만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버린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 금덩이 저만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자, 뭐 가벼운 생각은 이쯤으로 하고요. 자, 오늘 94번째 동화
전래동화 금을 버린 형과 아우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세계 명작이에요. 올리버 트위스트. 내용은 모르셔도 아마 제목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책을 많이 보긴 했는데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꼭 보면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뭐 이런 거 그 주변에 같이 있었거든요. 찰스 디킨스의 작품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영국 런던의 변두리에 보육원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길에 쓰러진 젊은 여자가 보육원으로 옮겨졌죠. 제발 도와주세요. 아기를 낳으려고 해요. 보육원 사람들은 귀찮은 일을 맡았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자마자 곧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 아이를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해야겠어. 트위스트는 꽈배기처럼 말랐다는 뜻이었어요. 첫 돌이 지나자 올리버는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졌어요. 보육원 아이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 항상 배가 고팠어요. 올리버, 네가 수프를 더 달라고 해봐. 어서. 큰 아이들이 험상궂은 얼굴로 올리버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부탁이에요. 수프를 조금만 더 주세요. 뭐라고? 이런 은혜도 모르는 녀석은 정신 차릴 때까지 맞아야 해. 올리버는 보육원 사람들에게 실컷 얻어맞은 뒤 지하실에 갇히고 말았어요. 다음날 보육원의 문 앞에는 이런 글이 붙었어요. 아이를 데려갈 사람 구함. 이름은 올리버 트위스트. 이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에게 5파운드를 내겠음. 처음 올리버를 데려가려고 온 사람은 굴뚝 청소부였어요. 굴뚝 청소는 무서워서 싫어요. 올리버가 안 가겠다고 하자 굴뚝 청소부는 그냥 돌아갔어요. 며칠 후 장의사가 올리버를 데려갔어요. 그 집에는 올리버보다 나이가 많은 노아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넌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노아는 힘든 일은 모두 올리버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는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올리버를 데리고 다녔어요. 검은 옷을 입은 올리버의 모습이 장례 행렬에 잘 어울렸거든요. 저 녀석이 오고부터 난 매일 청소만 하네. 노아는 올리버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아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올리버에게 심술을 부렸어요. 너희 엄마는 아주 나쁜 여잔가 봐. 그러니까 널 이런 곳에 보냈지. 화가 난 올리버는 노아에게 덤벼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올리버가 날 해치려고 해요. 주인 아저씨는 노아의 말만 듣고 다짜고짜 올리버를 때렸어요. 그날 밤 올리버는 장의사의 집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날이 밝자 올리버는 그 집을 몰래 빠져나왔어요. 이젠 어떡하지? 거리로 나온 올리버는 막막했어요. 갈 곳이 없던 올리버는 예전에 살던 보육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올리버는 친구 딕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딕은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딕, 나 장의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 런던으로 갈 거야. 몸이 비쩍 마른 딕은 놀란 얼굴로 올리버를 쳐다보았어요. 딕,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널 데리러 올게. 알았지? 난 얼마 살지 못한데. 올리버, 어서 가. 그리고 절대 잡히지 마. 올리버는 눈물을 글썽이며 런던을 향해 달렸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런던 근처에 이르렀죠. 런던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너 일자리가 필요하지? 내가 좋은 곳을 소개시켜줄게. 잭이라는 소년이 올리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올리버는 잭을 따라갔어요. 그곳엔 팩인이라는 남자가 여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서 오너라. 이제부터 너도 우리와 한 식구다.
팩인과 아이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소매치기였어요. 얼마 뒤 올리버는 아이들을 따라 책방으로 갔어요. 잭이 책을 고르고 있는 신사에게 다가가 지갑을 슬쩍 꺼냈죠. 조금 뒤 계산을 하려던 신사가 소리쳤어요. 지갑이 없어졌다. 소매치기다. 하지만 잭과 다른 아이들은 벌써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곳에서 어리둥절하게 서 있던 올리버는 경찰에게 잡혀왔어요.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훔친 게 맞습니까? 경찰의 말에 지갑 주인인 브라운로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 이 아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책방 주인이 다른 아이들의 짓이라고 말해주었죠. 오해가 풀리자 올리버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소. 브라운로 씨는 자기 때문에 소매치기로 몰린 올리버에게 미안했어요. 브라운로 씨의 집으로 간 올리버는 며칠 동안 몹시 앓았어요. 기운을 차린 올리버는 벽에 걸린 초상화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 부인은 누구시죠? 초상화 속 여인을 바라보던 브라운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올리버가 그 여인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건강이 많이 좋아진 올리버는 브라운로 씨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이 돈을 책방 주인에게 전해주고 오너라. 올리버는 자기를 믿고 돈 심부름을 시킨 브라운로 씨가 너무 고마웠어요. 나는 행복하지만 딕은 보육원에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리버가 골목을 막 빠져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누군가가 뒤에서 올리버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나, 귀여운 내 동생 올리버.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팩이네 집에서 일하는 낸시가 올리버를 잡아 끌며 말했어요. 가야 해요. 난 아저씨의 심부름에 나온 거라고요. 하지만 낸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올리버를 팩인에게 데려갔어요. 넌 나를 배신했어. 내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팩인은 올리버의 돈을 빼앗고는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올리버는 새 옷도 빼앗긴 채 빈 방에 갇혀버렸어요. 그날 저녁 팩이는 빌이라는 낯선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올리버를 이용하면 그 집을 털 수 있을 거야. 좋아, 올리버. 넌 빌을 따라가서 시키는 대로 해. 빌은 올리버를 데리고 톱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올리버를 데리고 어느 집 대문 앞으로 갔어요. 우린 여기서 기다릴 테니 넌 저 창문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어줘. 빌은 떨고 있는 올리버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했어요. 올리버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죠. 난 도둑이 되고 싶지는 않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올리버는 일부러 쿵쿵 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집안 사람들에게 도둑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탕 하는 총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빌과 토비는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올리버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도 도둑과 한패인가 봐. 잠시 뒤 소식을 들은 집주인 메일리 부인과 조카딸 로즈가 찾아왔어요. 어서 의사를 불러요. 어서. 곧 의사가 도착해 올리버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죠. 경찰에 넘기기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로즈는 올리버가 가여워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도둑과 한패가 된 데에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메일리 부인도 올리버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올리버가 깨어나자 의사가 말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보거라. 올리버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와 메일리 부인, 로즈는 눈물을 흘렸어요. 메일리 부인은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게 올리버는 간밤에 든 도둑과는 상관이 없다며 그냥 돌려보냈어요.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리버는 메일리 부인의 친절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상처가 다 나은 후
올리버는 의사와 함께 브라운로 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둘은 한참을 헤맨 끝에 브라운로 씨의 집을 찾을 수 있었죠. 아저씨, 이 집이 분명해요. 올리버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브라운로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없었어요. 브라운로 씨를 만날 수 없게 된 올리버는 실망하고 말았어요. 올리버는 메일리 부인과 로즈를 따라 시골 별장으로 갔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면서 올리버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로즈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엔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올리버, 이 편지를 붙이고 와야겠다. 메일리 부인은 의사에게 쓴 편지를 올리버에게 건넸어요. 며칠 뒤 의사가 도착했어요. 의사는 로즈를 진찰하고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병이 너무 깊어. 가망이 없습니다. 그날 밤 올리버는 로즈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로즈를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위험한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곧 나을 겁니다. 올리버와 메일리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던 올리버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올리버, 무슨 일이니? 비명소리에 달려온 메일리 부인이 물었어요. 저기 밖에? 그러나 올리버가 가리킨 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올리버가 본 사람은 바로 패긴과 낯선 한 남자였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낯선 남자는 올리버의 이복형인 몽크스였어요. 보육원 원장은 올리버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보관해 오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안 몽크스는 원장에게 유품을 산 뒤 강물에 던져버렸죠. 유품이 없어졌으니 올리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자 몽크스는 패긴을 찾아갔어요. 올리버를 없애주면 많은 돈을 주겠소. 이때 낸시가 몽크스와 패긴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낸시는 메일리 부인을 찾아가 패긴과 몽크스의 음모를 알렸어요. 그 무렵 올리버는 브라운로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메일리 부인에게서 몽크스의 이야기를 들은 브라운로 씨는 올리버를 돕기로 했어요. 낸시의 도움으로 몽크스를 잡은 브라운로 씨는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요. 몽크스, 내가 자네를 경찰에 넘기지 않는 것은 자네가 내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이네. 브라운로 씨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올리버의 아버지는 부모의 강요로 한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몽크스지요. 얼마 뒤 몽크스의 어머니와 헤어지고 올리버의 어머니와 다시 결혼했어요. 그 후 올리버의 아버지는 여행을 하다가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올리버의 어머니는 남편을 찾아가던 길에 쓰러져 보육원에서 올리버를 낳은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몽크스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올리버를 해치려고 한 거였어요. 브라운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결국 몽크스가 가로채려던 재산은 고스란히 올리버에게 돌아왔어요. 올리버는 어릴 때부터 궁금해하던 어머니의 모습도 알게 되었죠. 올리버, 지난번에 우리 집에서 봤던 초상화 속 부인이 바로 너의 어머니시다. 브라운로 씨의 말에 올리버는 초상화를 떠올려 보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로즈가 올리버 어머니와 자매라는 사실이었죠. 올리버, 네가 정말 언니의 아들이란 말이니? 로즈는 올리버를 끌어안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브라운로 씨는 올리버에게 말했어요. 사랑스러운 올리버, 나의 아들이 되어주겠니?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올리버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죠. 그 후 빌은 사고로 죽고 패기는 경찰에 붙잡혀 죗값을 치렀어요. 부자가 된 올리버는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동화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정말 기네요. 저희가 긴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긴 줄 몰랐어요. 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리고 화면엔 보이진 않지만 지금 별똥이 엄마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자, 오늘 95번째 동화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선녀와 나무꾼. 모두들 너무나 잘 아는 전래 동화입니다. 너무 잘 아는 건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 좀 이렇게 미뤄두다 보니까 뒤에 갈수록 되게 모두가 알 법한 그런 동화들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새로운 동화 세트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업자득, 그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 총각이 있었어요. 마음씨 착하고 인정도 많은 총각이었지만 나무를 팔아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장가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걸 팔아 어머니께 생선을 구워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도끼 쥔 손에 힘을 주는 참인데 노루 한 마리가 공중공중 뛰어왔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러 와요. 바들바들 떠는 노루를 보자 나무꾼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게 뒤에 얼른 노루를 숨겨주었죠. 잠시 후 땀을 줄줄 흘리며 나타난 사냥꾼이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여보시게, 이 앞으로 노루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소? 아까 뭔가 이 앞을 휙 지나가긴 했는데 그게 저쪽으로. 그러자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노루는 그제야 안심하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저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나야 섹시 얻어 장가가는 게 소원이지. 그럼 오늘 보름달이 뜨면 저기 연못으로 꼭 오세요. 꼭이요. 노루는 나무꾼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연못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하얀 물보라 속에서 목욕하는 선녀들이 보였어요. 언제 왔는지 노루가 나무꾼에게 소곤거렸어요. 어서 날개옷을 감추세요. 날개옷이 없으면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옷을 잃은 선녀를 섹시로 삼으세요. 나무꾼은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 한 벌을 집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팔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죠.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노루는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목욕을 끝낸 선녀들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죠. 나무꾼은 혼자 남은 선녀를 아내로 맞았어요. 늘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도 소원을 풀었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죠. 그뿐인가요? 반질반질 살림도 잘하는 며느리가 자식을 둘이나 낳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나무꾼은 예쁜 색시와 재롱을 피우는 자식들이 있어 더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선녀는 물끄러미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자, 보름달이 휘영청 밝고 올빼미가 나무 위에 홀로 앉아 있는데 선녀가 마당에 나와서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 어렸을 때는
하늘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지금은 참 불쌍하네요. 나무꾼은 하늘을 보며 한숨 짓는 아내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이제 아이도 둘이나 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나무꾼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날개옷을 보여주었어요. 아내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날개옷을 어루만졌어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니 나무꾼도 좋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잠에서 깬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황급히 마당으로 나와보니 날개옷을 입은 아내가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여보! 얘들아! 나무꾼은 목이 터져라 아내와 아이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죠.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노루가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노루는 나무꾼에게 선녀들의 두레박 이야기를 전해주곤 사라졌어요. 나무꾼은 노루가 일러준 대로 연못에 가서 선녀가 물을 깃는 두레박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레박에 올라탔죠. 두레박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한 나무꾼은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어요. 나무꾼의 마음을 알아챈 아내는 날개 달린 말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나무꾼에게 인간 세상의 음식을 먹지 말고 절대 땅에 발을 디디지 말라는 당부를 했어요. 나무꾼을 태운 말은 단숨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어디 보자 내 아들.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어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무꾼도 여윈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 저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세요. 보자마자 이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미가 끓인 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다. 나무꾼은 어머니에게서 죽그릇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죽이 너무 뜨거워 그만 죽그릇을 놓쳐 말 등에 쏟고 말았어요. 화들짝 놀란 말은 펄쩍펄쩍 날뛰며 울었어요. 그 바람에 나무꾼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죠. 결국 나무꾼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 후 나무꾼은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기다려요. 꼭 갈게요. 꼭이요. 꼭꼭.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던 나무꾼은 시름시름 앓다가 쓸쓸히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다 죽은 나무꾼은 수탈그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밤마다 하늘을 향해 꼭이요 꼭꼭 하던 혼잣말은 꼭이요 꼭꼭 하는 달구름 소리로 바뀌었죠. 지금도 수탈기 하늘을 바라보며 긴 울음을 우는 건 이런 슬픈 사연 때문이랍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거 저 선녀와 나무꾼 저도 당연히 아는 동화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수탈기랑 이렇게 이어지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혹시 별똥이 엄마는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것도 참 어렸을 때는 노루를 숨겨주어서 뭐 사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튼 그렇게 사냥꾼으로부터 숨겨주어서 뭐 복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어른이 되고 나니까 참 나쁜 동화네요. 나쁜 동화. 일단 그 사냥꾼도 가난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숨겨준 것도 그렇고 뭐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납치죠 이거. 두레박 타고 올라갔을 때 이거 하늘에서 가만히 놔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되게 잘해줬나 봐요. 참 진짜 나무꾼이 1000벌을 받아도 몇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수탉으로 다시 태어난 거는 네, 아마 나무꾼의 업보인 것 같습니다. 교훈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딱히 못하겠어요.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사랑을 쟁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오늘 96번째 동화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피터팬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동화책은 물론이거니와 영화로도 보셨을 거고 디즈니요. 그리고 뮤지컬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작가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이 제임스 매튜 벨이라는 작가인데 다른 작품은 아는 게 없네요. 또 유명한 걸 또 쓰지는 않았나 봐요. 자, 너무나 유명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피터팬. 자, 우리에게 익숙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영국 런던의 14번가에 달링신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달링 씨에게는 웬디와 존과 마이클이라는 귀여운 새 아이가 있었어요. 참, 그 집엔 나나라는 유모개도 있었어요. 왜 유모개냐고요? 나나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잘 돌보아 주었거든요. 하지만 달링 씨는 항상 아이들 옆에 개가 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어느 날 저녁, 달링 씨는 나나를 뒤뜰에 묶어둔 채 아내와 함께 외출하며 말했어요. 나나, 넌 밖에서 도둑이나 잘 지키거라. 그날 밤 한 남자아이가 달링 씨네 집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 아이는 작은 요정과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날아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죠. 야호, 팅커벨! 찾았어! 아이는 서랍 속에서 뭔가를 꺼내며 소리쳤어요. 그건 바로 까만 그림자였죠. 아이는 그림자를 몸에 붙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림자가 몸에 붙지 않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소리지? 넌 누구니?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울음소리에 잠을 깬 웬디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미안, 난 피터팬이라고 해. 며칠 전에 너희 집 개가 내 그림자를 물어뜯어서 떨어졌는데 다시 몸에 붙지 않아. 울지마, 내가 붙여줄게. 웬디는 그림자를 피터팬이 몸에 꿰매 주었어요. 피터팬은 그림자를 붙여준 웬디에게 도토리 단추를 선물했어요. 웬디는 도토리 단추로 멋진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며 말했죠. 그런데 넌 어디에 사니? 난 동화의 섬 네버랜드에 살아. 거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6명이나 있어. 웬디, 네가 우리들의 엄마가 되어주지 않을래? 거긴 어떻게 가는데? 동생들이랑 같이 가도 돼? 좋아, 어서 동생들을 깨워. 거긴 날아서 가야 하거든. 내가 나는 법을 가르쳐 줄게. 피터팬은 웬디와 두 동생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동화의 섬 네버랜드로 날아갔어요. 네버랜드는 수만 개의 황금 화살이 빛나는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바로 그때 꽝꽝 하며 커다란 대포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웬디와 두 동생들은 재빨리 몸을 숨겼죠. 피터팬이 웬디에게 소리쳤어요. 해적들이 팅커벨의 빛을 보고 쏘는 거야. 그때까지도 요정 팅커벨은 반짝거리는 빛을 내고 있었어요. 웬디는 얼른 팅커벨을 모자에 숨겨주었어요. 웬디가 온 뒤로 팅커벨은 점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피터팬이 웬디만 좋아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아 너무너무 속상했거든요. 심술이란 팅커벨은 네버랜드에 사는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피터팬이 이 아이를 쏘라고 했어. 그러자 섬의 아이들이 웬디에게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화살은 쌩 하고 날아가 웬디의 가슴에 꽂혔어요. 잠시 뒤 피터팬이 돌아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엄마를 데려왔는데 혹시 못 봤니? 이런... 피터팬은 웬디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지? 피터팬은 웬디의 가슴에서 화살을 뽑으면서 소리쳤어요. 다행히 화살은 가슴에 걸린 도토리 단추 목걸이에 박혀 있었죠. 얼마 후 웬디가 정신을 차리자 존과 마이클 그리고 네버랜드에 사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호! 만세! 우리들의 엄마가 살아났다! 아이들은 웬디와 존, 마이클을 위해 땅속에 멋진 집을 지어주었답니다. 아이들의 집은 땅속에 있어서 큰 나무 구멍을 통해 밖으로 올라오곤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때면 네버랜드에 큰 소동이 벌어지곤 했어요. 아이들을 잡으려고 해적 선장 후크와 그의 부하들이 쫓아오고 그 해적을 잡으려고 인디언들이 쫓아오고 그 해적과 인디언을 잡으려고 똑딱 악어가 쫓아왔거든요. 똑딱 악어는 후크 선장이 제일 무서워하는 악어였어요. 왜냐하면 후크 선장의 오른팔을 똑딱 악어가 한 입에 꿀꺽 먹어버렸거든요. 똑딱 악어는 후크 선장의 오른팔과 함께 시계도 삼켜버렸죠. 그때부터 악어의 뱃속에서는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났어요. 그 후로 후크 선장은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 나면 도망을 간답니다. 동화의 섬 네버랜드 옆에는 작은 바위섬이 하나 있었어요. 밀물 땐 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모습이 드러나는 섬이었죠. 햇살이 따스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작은 바위섬에 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피터팬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해적이 온다! 어서 물속으로 숨어! 풍덩풍덩. 아이들은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해적들은 인디언 추장의 딸인 릴리를 바위섬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릴리를 묶어놓았죠. 큰일 났어요. 물이 들어오면 바위섬이 잠기게 될 텐데 릴리가 위험해요. 피터팬이 후크 선장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해적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들이냐? 당장 릴리를 풀어주어라. 그때 진짜 후크 선장이 나타났어요.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구나. 해적들은 피터팬에게 달려들었어요. 피터팬이 해적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멀리서 똑딱똑딱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새 똑딱 악어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후크 선장과 해적들은 모두 도망쳐버렸어요. 피터팬은 릴리를 구해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왔죠. 그날 이후 밤이 되면 인디언들이 땅속 집 아이들을 지켜주었어요. 그제야 아이들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죠. 어느 날 웬디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달링시의 새 아이들은 네버랜드로 갔단다. 아이들의 엄마는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웬디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존과 마이클은 엄마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해적들이 아이들을 속여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모두 붙잡아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피터팬은 집안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죠. 후크 선장은 피터팬을 없애기 위해 물에 독약을 탔어요. 잠에서 깬 피터팬이 물을 마시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팅커벨이 날아오더니 피터팬이 컵을 빼앗아 벌컥벌컥 물을 마셔버렸죠. 그러더니 팅커벨은 곧 쓰러지고 말았어요. 피터팬은 팅커벨을 안아주었어요. 그러자 팅커벨이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터, 요정이 있다는 걸 믿는 아이가 있다면 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피터팬이 눈물이 팅커벨의 얼굴에 닿자 팅커벨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후크 선장은 붙잡아간 아이들을 모두 해적선에 태웠어요. 이 녀석들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해적들은 웬디를 보고 말했어요. 네가 우리의 엄마가 되어준다면 너만은 살려주마. 해적의 엄마가 되느니 차라리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빠지겠어. 웬디가 화가 나서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 똑딱똑딱 하는 시계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악! 똑딱아가 나타났다. 후크 선장과 해적들은 겁에 질려 갈팡질팡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똑딱거리는 소리는 피터팬이 입으로 낸 소리였어요. 난 참 똑똑하단 말이야. 시계 소리 덕분에 일이 좀 쉬워졌는걸? 피터팬은 재빨리 웬디와 아이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해적들을 공격했죠. 해적들은 하나 둘씩 바다로 떨어졌어요. 으아! 풍덩풍덩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와 해적들의 다리를 붙잡았죠. 마침내 후크 선장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똑딱악어의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 무렵 달링씨 부부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나나만 뒤뜰에 묶어놓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달링씨는 모두가 자기 때문이라며 매일 나나의 집에서 잠을 잤고 엄마는 새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창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웬디랑 두 동생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어요. 여보,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뭐? 아이들이 돌아왔다고?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을 꼭 안고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웬디는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긴 채 네버랜드로 돌아가는 피터팬과 팅커벨을 향해 한참 동안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오랜만에 읽었는데 확실히 피터팬 이야기가 참 길죠? 그래서 오히려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뭐 영화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추천하고 싶고, 동화책으로 읽기에는 이렇게 짧은 동화로 읽으면 뭔가 너무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재밌는 요소들이 참 많은데. 참고로 우리 해적들 보면 안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다들 애꾸일까요? 근데 애꾸가 아닌데도 안대를 갖고 있는 잭 스페로우가 그랬던가요? 네, 그런 해적들도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한 가지 뭐 가설인지 아니면은 거의 유력하다고 보는 건지 이런 의견을 하나 제시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해적들끼리 이렇게 약탈을 할 때 선상에서, 그러니까 배 위에서 이렇게 칼싸움을 벌이다가 도중에 막 선 내로, 그러니까 배 안으로 이렇게 막 도망가면서도 막 싸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전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낮에 바다 한가운데서 햇볕이 쨍쨍 이렇게 밝은 그런 곳에서 싸우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눈이 잘 안 보이죠? 한참을 지나야지 이제 그 어둠에 적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쪽 눈을 계속 가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캄캄한 이제 선내로 들어오면은 안대를 풀어버리고 이제 어둠에 적응이 된 그 한쪽 눈으로 싸우는 거죠. 물론 뭐 시력에는 굉장히 안 좋았겠지만 시력을 포기하는 대신 더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가설을 하나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서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한쪽 눈을 계속 가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갔는데 오, 진짜 돼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를 읽었습니다. 자, 오늘 97번째 동화,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이었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흥부와 놀부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아주 옛 어른부터 지금의 어린이들까지 모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별똥이 아빠 채널에선 처음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둘은 형제지만 닮은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따뜻한데 형 놀부는 소문난 욕심쟁이에다 심술만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항아리에 돌 던지고 상주 앞에서 춤추고 가난한 사람 밥 빼앗고 똥 싸는 놈 주저앉게 하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서 자랐어요. 그런 놀부인이 추운 겨울날 동생 흥분의 식구들을 내쫓고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몽땅 차지한 것도 당연했죠. 하루는 배고픔을 참지 못한 흥부가 놀부를 찾아왔어요. 형님, 농사지어 갚을 테니 쌀 좀 빌려주소. 내다 버릴 쌀은 있어도 넣어줄 쌀은 없다. 성굴로 가거라. 쫓겨나던 흥부는 밥 냄새가 폴폴 나는 부엌을 기웃거렸어요. 그러자 밥주걱을 든 놀부의 아내가 흥부의 뺨을 힘껏 내리쳤어요. 흥부는 뺨에 붙은 밥알을 떼어 먹으며 다른 쪽 뺨도 내밀었어요. 형수님, 이번엔 우리 아이들 중에 이쪽 뺨도 때려주소. 그 소리를 듣고 놀부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어요. 그게 소원이면 내가 때려주마. 흥부는 놀부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는 쫓겨났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어요. 흥분의 처마 밑에는 제비 한 쌍이 날아와 집을 지었죠. 좋은 집도 많은데 하필 허름한 우리 집에 집을 짓느냐? 5, 6월 장맛비에 힘들게. 무너지면 어쩌려고. 흥부의 걱정에도 아랑곳 없이 제비는 알까지 낳았어요. 제비 부부와 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모습은 점점 흥부네를 닮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비가 요란스레 울기에 나가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겠어요? 구렁이 이놈! 어딜 넘보느냐? 흥부는 장대로 구렁이를 쫓아냈어요. 그 사이 새끼 한 마리가 땅에 툭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여보 마누라, 명주실 좀 가져오소. 흥부는 새끼 제비를 손에 들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없는 살림에 명주실이 어디 있을까 싶더니 그래도 이리저리 뒤지니 몇 가닥 있었죠. 흥부는 부러진 제비다리를 정성스레 동여매 주었어요. 흥부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인지 제비는 금세 나았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답니다. 이듬해 봄, 제비가 다시 흥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이리 나와보세요. 제비가 돌아왔어요. 흥부가 맨발로 달려나와 반기자 어디서 물고 왔는지 제비가 박씨 하나를 흥부 발 앞에 톡 떨어뜨렸어요. 어이쿠, 이 웬 박씨지? 제비의 맘이 고마운 흥부는 담장 아래 정성스레 박씨를 심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자 꼬물꼬물 싹이 트고 반들반들 잎이 나고 하얀 밭꽃이 피더니 달덩이 같은 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배고픈데 잘 되었구나. 저 박을 타서 죽이라도 끓여 먹자.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슬그렁 덜그렁 톱질이야. 자, 박을 타서 속을 열어보니 우와, 때깔 좋은 음식이 그득그득, 귀하디 귀한 비단이 와르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떡, 옷가락지 금비녀가 철철철, 청자 백자 살림살이가 우르르르르, 금전 은전의 보석까지 차르르르르. 네, 참 어마어마하네요. 오늘날로 치면은 복권에 당첨된 그런 상황인가요?
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흥분의 집은 어느새 비단 옷과 좋은 음식으로 넘쳐났어요. 소문을 들은 놀부가 냉큼 달려왔어요. 이놈 흥부야, 네 형님 놀부가 왔다. 흥분의 살림살이를 이것저것 훑어보고 이것저것 들춰보던 놀부가 냅다 호통을 쳤어요. 도둑질을 한 게로구나, 이 천벌을 받을 놈. 깜짝 놀란 흥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옳거니 나도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야겠다. 놀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부터 놀부는 처마마다 제비집을 지어놓고 제비가 날아들기를 기다렸어요. 따뜻한 봄이 되자 놀부네 처마에도 제비 한 쌍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놀부는 둥지에서 제비 한 마리를 꺼내어 다리를 똑 부러뜨렸어요. 아이고 이 가엾은 제비야, 어쩌다 다리가 부러졌느냐. 네, 얼른 고쳐주마. 놀부는 너스레를 떨며 준비해둔 명주실로 제비다리를 꽁꽁 묶었어요. 열흘쯤 지나자 제비다리는 용케 나았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자 놀부네 제비도 남쪽 나라로 훨훨 날아갔지요. 이듬해 봄이 되자 제비가 다시 날아왔어요. 왔구나 왔어. 제비가 왔어. 놀부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제비가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리지 뭐예요? 옳거니 박씨야, 박씨. 마음 급한 놀부는 당장 처마 밑에 거름 듬뿍 넣고 박씨를 심었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자 꼬물꼬물 싹이 트고 반들반들 잎이 나고 하얀 밭꽃이 피더니 둥글둥글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열렸구나. 열렸어. 금은보화 가득 찬 박이 열렸어. 슬그렁덜그렁 톱질이야. 슬그렁덜그렁 톱질이야. 자, 이번에도 박이 열리긴 열렸네요. 근데 어이구,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상님들이 나타나네요. 이놈, 이 고얀 놈, 네 조상이 빌려간 돈 3,000냥을 당장 내놓으렸다. 도깨비 굿 구경한가 만냥을 내놓으렸다. 흥겹게 놀아준가 10배로 쳐내놓으렸다. 저승가는 노자 만냥을 내놓으렸다.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서 도망갑시다. 여보 마누라, 잠깐 이것 좀 보시오. 이 박은 누런 걸 보니 틀림없이 황금이 들었을 것이오. 어서 빨리 타봅시다. 놀부는 남은 박 하나를 서둘러 탔어요. 슬근슬근 슬근슬근 쫙! 박이 갈라지더니 똥이 철퍽철퍽 와르르르르르 와르르르르르. 아이고 놀부 살려! 네, 누런 박이 황금이 아니라 황금색 똥이었네요. 자, 놀부 소식을 들은 흥부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형님, 너무 마음 아파 마소. 형제라고는 달랑 우리 둘인데 의지하며 함께 살면 좋지 않소? 흥부의 말에 놀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 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친 놀부와 착한 흥부는 서로 아끼며 의좋게 살았답니다. 자, 동화가 이렇게 끝납니다. 권선징악적 요소여서 착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악인이 뉘우쳐서 또 다 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끝나네요. 근데 속은 덜 시원할 것 같아요. 요즘에 신서유기에서 흥부와 놀부 이거 컨셉으로 하잖아요.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가 과거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죠. 동물들을 참 좋아했어요. 뭐 곤충들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좋아했어요. 그 새들도 좋아했는데 흥부와 놀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을 쌓을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귀중한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제가 이거 결혼식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박씨를 물어다 줬어요. 금은보화가 이제 열리는 그런 박씨가 아니고 제 아내 별똥이 엄마 이제 밀양 박씨를 물어주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복을 받고 싶으시면 미물일지라도 곤충들도 뭐 벌레라고 다 차별하지 말고 잘해주세요. 선을 쌓으세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복이 가득 든 박씨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98번째 동화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였습니다. 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어부와 황금물고기라는 세계 명작 동화입니다. 푸시킨의 동화이고요. 오랜만에 읽는데 댓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어요. 저희 채널에 있는 동화를 전부 다 들어서 새로운 동화를 읽어달라고 되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부와 황금물고기. 어느 바닷가 낡은 오두막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바다에 나가 열심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죠. 물고기들아, 이번엔 제발 잡혀다오. 할아버지는 힘껏 그물을 던졌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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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할아버지는 그물을 힘차게 끌어올렸어요. 이런, 또 비었잖아. 할아버지의 그물에는 물고기 대신 바닷풀만 가득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던져봐야지.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그물을 던졌어요. 이번엔 그물이 조금 더 묵직했어요. 그런데 그물에는 반짝반짝 황금빛이 나는 물고기 한 마리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잡은 물고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용왕의 아들이랍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물고기가 말을 하자 할아버지의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저를 도와주신다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드릴게요. 물고기는 할아버지에게 애원했어요. 욕심이 없는 할아버지는 황금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며 말했어요. 황금 물고기야, 다시는 잡히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터덜터덜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바닷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멈, 조금 전 아주 신기한 고기를 잡았다오. 이 몸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황금 물고기였지. 그 물고기는 자기를 놓아주면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준다고 했지만 너무 불쌍해 그냥 놓아주었다오. 그러자 할머니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어요. 소원을 빌지 않다니. 아니, 새 함지박이라도 탈라고 했어야지요. 그러고는 구멍난 함지박을 집어 던졌어요. 할아버지는 황금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 다시 바닷가로 갔어요. 바닷물은 그 어느 때보다 잔잔했어요. 황금 물고기야, 황금 물고기야. 할아버지가 부르자 황금 물고기가 머리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무얼 원하시나요? 우리 할멈이 새 함지박을 하나 달라는구나. 할아버지, 아무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황금 물고기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 새 함지박을 든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겨우 함지박 하나뿐이에요? 어서 가서 집 한 채를 달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다시 바닷가로 갔어요. 바다에는 조그만 파도가 찰랑찰랑 일고 있었죠. 황금물고기야, 황금물고기야. 우리 할멈이 이 집을 한 채 달라는구나.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은 황금물고기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시고 어서 집으로 가보세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튼튼한 새 통나무 집이 있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또다시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바보 같으니라고 겨우 통나무집을 얻어오다니. 어서 가서 나를 귀족마님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에는 큰 파도가 출렁출렁 일고 있었죠. 황금물고기를 부른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얘야, 참 염치 없는 부탁을 해야겠다. 이 욕심쟁이 할멈이 이제는 이 귀족마님이 되고 싶다는구나. 황금물고기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할아버지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 보니 통나무 집은 간데없고 그 자리에 으리으리한 성이 있었어요. 게다가 할머니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귀족마님이 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으스대며 하인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할멈, 정말 귀족마님이 되었구려.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콧방귀만 뀌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귀족마님으로 사는 게 시시해졌죠. 나는 여왕이 되고 싶어. 어서 가서 황금물고기에게 소원을 빌어요. 이 여왕이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시끄러워요. 어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터덜터덜 힘없이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황금 물고기를 불렀어요. 물고기야, 할멈이 글쎄 여왕이 되고 싶다는구나.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으리으리한 성은 더 큰 왕궁으로 변해 있었고 할머니는 눈부신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느새 화려한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 여왕이 되었구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호위병들이 달려들어 할아버지를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할아버지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왕궁의 호위병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어요. 여왕님께서 할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왕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여왕으로 사는 것도 실증이 났노라. 이젠 나를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여라. 할아버지는 여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울면서 바다로 갔어요. 바다에는 엄청난 폭풍우와 사나운 바람이 휘 몰아쳤어요. 황금 물고기야, 부탁이 있단다. 할아버지는 울먹이는 소리로 황금 물고기를 불렀어요. 할아버지, 또 무엇을 원하시나요? 황금 물고기가 슬픈 얼굴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욕심이 하늘 같은 할멈을 어찌해야 좋을지.
아이 글쎄 할멈이 용왕이 되어 바닷속에서 살고 싶다는구나. 그러자 황금 물고기는 아무 말 없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황금 물고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할머니가 있는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려했던 왕궁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오두막만 있었으니까요. 옛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살던 바로 그 집이었어요. 집 앞에는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힘없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구멍난 함지박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욕심이 과했네요. 근데 딱히 벌을 받은 건 아니네요. 욕심이 과하면 보통 벌을 받던데 이거는 그냥 딱 원래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왔네요. 참 할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소원을 빌 수 있는데 이렇게 휘둘리죠? 이거 그냥 뭐 홧김에 할머니부터 바꿔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 수도 있을 텐데 하긴 뭐 그렇게 착한 할아버지였으니까 이런 황금 물고기도 만나고 했겠죠. 여기 보면은 좀 재밌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 소원의 위험성이 높아질 때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높아져요. 아마 할아버지에게 미리 이렇게 경고라도 해주듯이. 그리고 읽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폭풍과 몰아치고 이러면서 점점 그 분위기를 같이 이렇게 그 불안감을 같이 느끼게 되는 되게 재밌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못 느끼던 이런 것도 좀 확실히 어른으로서 읽는 동화는 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9번째 동화 어부와 황금 물고기였습니다.